네, 4월 3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대한민국 운명의 날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조국혁신당 법조계의 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두 분 모시고 저희가 취재편이죠.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의원님 왜 웃으십니까? 네, 차규근 의원님 그리고 전략계획위원장 맡고 계신 검사 출신이시죠. 예, 이규현 위원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왜 이렇게 인사가 좀 약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평소와 다르게 세게, 세게. 네, 조국혁신당 정책위 의장 차규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거리에서 뵈면 더 힘차게 하시는데 아무래도 스튜디오다 보니까 마이크를 조금 세워주시고요. 네네네. 저는 자꾸 의원님 보시면은 그 개그맨 차홍렬이다, 차홍렬. 제가 이름을 붙여서 차홍렬. 예. 차규근, 이홍렬 합쳐서 차홍렬. 제가 언젠간 할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런데 끝나면 제가 반드시 섭외해가지고 우리 이홍렬 선생님과 차규근 의원님을 함께 두 분 모시고 방송을 제가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내일입니다. 내일인데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뭐 무용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자 우리 차규근님 내일 어떻게 선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내일 그 선거 전망 전에 오늘이 4월 3일입니다. 네. 예, 4월 3일 오늘 저희 뭐 지도부도 제주 4.3 행사에 참석을 가셨는데 그 4.3 유가족분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먼저 드립니다. 네. 예. 내일 뭐 선거가 오전 11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잘 될 겁니다. 예. 끝입니까? 8대빵. 8대빵. 예, 우리 위원장님은 예, 그 내일이 그 24절기로 청명 아니겠습니까? 내일 청명이에요? 예. 그 청명이 그 뭐 이름도 그렇지만은 이게 하늘이 한층 맑아지는 날입니다. 예,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 8명의 현인들께서 내란 세력이 먹구름을 걷어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이제 밝은 햇살, 맑은 하늘을 이게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판결을 해 주실 것으로 앙망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정말 그런데 그 두 분 다 법률가시고 평생 법으로 하시다가 이제 정치권에 오신 건데 그 아무리 기각결정문을 쓴다 한들 안 써질 거다라는 게 이제 그 대체로 법조인들의 시각인데 실제로 뭐 어거지로라도 억지로라도 쓸 수 있겠습니까? 그 기각 또는 각하. 쓸 수 없죠. 네,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한덕수 그 결정문에서 독특한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 세 분이 또 어떤 이상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탄핵 사건이랑 윤석열 탄핵 사건 틀립니다.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한덕수 탄핵 결정문에서 어떠한 힌트도 주지 않았어요. 예. 전혀.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심정을 굳히고 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주 절제를 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안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한덕수 결정문을 비교해서 윤석열 결정문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한덕수 결정문에서 한 명이 기각, 두 명이 각하인데 그렇다고 뭐 윤석열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 뭐 전혀 그 설득력이 없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5대3 기각설이 확 돌면서 정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냐하면 이게 계속 늦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당초 뭐 3월 9일, 14일, 21일, 급기야 28일 설마 이재명 대표 선거 전에는 할 거다. 정치적으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전에 할 거다 했는데 28일을 기한을 넘기고 드디어 4월이 되면서 국민들이 너무 불안한 가운데 SBS 기자의 보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뭔가 확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면 한덕수 총리가 임명 안 하면 중대 결심한다. 이러면서 이제 확 어려워졌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런 5대3 기각설이 돌았다고 봐야 됩니까? 조금 이렇게 좀 상식적인 법조인이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낸다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네. 근데 그 박근혜 때도 그 마찬가지로 5대3 설이 좀 막판에 돌았고 심지어 청와대까지 당시 청와대죠. 그때 보고가 돼가지고 축하 파티까지 준비했었다고 하던데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막상 까보니까 이제 8대 0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약간 보수 성향의 안창호 재판관이라든지 서기석 재판관에서 대단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분들께서 오히려 가장 선명한 판결을 내려주셨거든요. 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 양상으로 좀 돌아갔던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윤석열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법기술을 이용해서 탈옥을 해서 지금 밖에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경찰이라든지 뭐 그런 좀 국가기관에 여러 가지 동향을 갖다가 조금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뭐 약간 뭐 실체는 모릅니다. 아마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네. 동향을 갖다 좀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8대 0으로 보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엄연히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심기경호성으로 좀 어떤 실체와는 다른 사실 확인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확인이 되면은 공무상 기밀 누설이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잘 보안이 잘 지켜졌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추측에 기반한 어떤 심기경호성 어떤 보호가 있었지 않았나. 또 그런 걸 갖다 또 어떻게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보도도 나오고 또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이게 뭐 밭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엄청 여러 돌리고. 호도성인 좀 위험 비어가 광범위하게 유포가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8대 0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대 3설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럴듯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좀 불안해하시고 네. 그런 점이 사실에 기반한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할 필요는 있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네, 어제도 사실은 이제 밭글이 좀 돌았는데 실제로 뭐 날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선고기일 전까지 5대 3 이었던 걸로 보인다. 그래서 문영배 재판관 권한대행이 기일을 안 잡고 있었던 거다. 기각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기각을 하면 이거는 헌재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최상목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8대 0으로 마은이혁 임명 안 한 것은 위헌이라고 했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결정을 내리면 위원을 거듭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할 수가 없어서 안 잡고 있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인용파가 늘어났다. 그게 모 재판관이다. 그러면서 이제 급변침한 거다. 3월 28일 이후에 급변침을 해가지고 6대2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6대2나 7대1이나 8대 0이나 세 가지 종류 다 좋다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선고 기일이 잡히었다라는 게 어제 또 돌기도 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상세하게 설설설을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궁금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취재 편의점 보시고 야 장윤선 풀어봤더니 또 이런 얘기가 있대라고 하면서 또 이게 저작거리 민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사실에 기반해서 말씀을 좀 돈 사실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린다. 조금 더 설명. 네, 좀 더 설명을. 이게 선고 기일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맞습니다.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비해서 그때 61일, 93일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뭐 3월 원래는 3월 20일 또는 늦어도 3월 27일 정도까지는 뭐 28일 전에 나오지 않겠냐고 생각했는데 그걸 넘기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진짜 억측에 불과한 것이고 언젠가는 또 뭐 이렇게 알려질 수는 있겠지만 내부 사정들이 그러니까 좀 이제 최대한 뭐 헌법재판소를 이게 뭐 다른 걸 뭐 선임기관을 빼고 해석을 해보자면은 과거에 생각해보면 과거에 이제 노무현 박근혜 두 분 사례와 좀 다른 게 그때는 이 사건들 말고는 다른 탄핵 사건들이 동시에 기류된 게 없었어요. 딱 그 탄핵 사건들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 헌나 1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이제 탄핵 사건 8번이죠, 같은 8번. 경우는 엄청 많은 탄핵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계류가 돼 있고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부터 또 이 먼저 이 가지치기 하는 또 순서대로 또 뭐 이 접수된 걸 심판을 해야 되는 좀 그런 부담감도 좀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좋게 해석을 하자고 좋게 본다 그러면은 과거와는 달리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인 탄핵 사건들에 대한 심리나 평이나 편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하나하나가 아까 뭐 한덕수 이 사건 같은 경우 탄핵 사건 같은 경우도
혹시나 이것이 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어떤 예단이나 어떤 걸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토시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아마 썼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그런 결정문 작성이나 평의 편결하는데 네. 과거의 두 사건에 비해서 과거의 노무현 그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비해서는 네. 훨씬 더 좀 많은 시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네. 게 최대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뭐 한번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당초 최대한 빨리 이제 그 네. 변론 뭐 준비기일 변론기일을 그렇습니다. 지정해서 빨리빨리 지정을 하겠다고 했고 했잖아요. 또 우선적으로 네, 또 하겠다고 최우선적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하겠다고. 예. 근데 그 약속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뭔가 억측들이 또 남부하고 또 3월 26일인가요? 이재명 대표 네. 2심 선고 네. 기일 그 전까지도 선거를 안 하다 보니까 네. 이 헌재로서도 이런 뭔가 억측들을 초래한 네.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저 정영식 재판관이 이 탄핵 심판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3월 7일 날 구속 취소가 되고 3월 8일 날 석방돼서 나오면서 뭔가 축이 크게 흔들린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기일을 못 잡고 헤매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 가운데 저는 아까 역시 검사 출신 이규원 위원장님 말씀에 이제 딱 꽂히는 게 심기경호라는 네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5대3 기각설이라는 게 그러니까 석방되어 나온 윤석열의 어떤 심기경호를 위해서 정부기관 모초에서 뭘 만들었을 개연성입니다. 사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고발하지 마시고요. 이걸 만들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고 그걸 또 뭐 쭉 돌았을 거 아닙니까? 쭉 돌면서 그 검찰에도 갔을 것이고 그거를 입수한 뭐 방송국의 기자가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보수 언론에서 어떤 사실을 뭐 전하는 기사를 쓸 때 사실은 그게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그 플레이를 해. 그 플레이를 어떤 주자로서 맞아요. 뛰려고 그래, 이렇게 이제 자꾸.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5대3 설도 좀 그런 기획된 설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 중앙일보 일면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내일 대통령 탄핵 선고인데 오늘 일면 머리 기사가 뭐냐면 이제는 개헌이다. 개헌하라는 거잖아요. 그 깜짝 놀랐어요. 그런 방식으로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차기근 의원님께서는 조금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 지정이 좀 지연된 것과 관련해서 조금 긍정적인 시각에서 봐주셨는데 뭐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런 거고 조금 저는 좀 부정적으로 부정적은 아니 좀 다른 시각에서 조금 말씀을 살짝 드리면은. 사실은 이게 어쨌든 간에 기존의 노무현 박근혜 사건과 비교해서는 결심 이후에 선고기일 지정이 한 3배가량 늦어진 건 맞습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38일만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보면은 그 실체적 요건, 그러니까 실체적 쟁점이 한 5가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국회 봉쇄라든지 선관위 침탈이라든지 정치인 체포 뭐 5개가 관련해 가지고는 그것을 도저히 사실상 생중계가 된 부분이거나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도저히 위헌이라고 보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 사실은 위헌은 분명한데 헌법재판 그 탄핵 심판의 특성상 그게 위헌이더라도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한지에 대해서는 개별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실체적 쟁점이 5가지면은 5가지가 다 그것이 위헌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위헌이면은 그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한지, 중한헌법 위반지에 대한 개별 판단이 다 따라야 되는데 물론 5개의 실체적 쟁점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중하다라고 하면 파면인 것이죠.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제 판결을 할 때는 그 5가지에 대해서 다 그 판단해줘야 되는데 그 일부 좀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께서 아무래도 뭐 추측입니다만은 이재명 선고도 좀 궁금하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위헌은 맞다. 하지만 나는 그게 5가지가 쟁점에 대해서 모두 헌법에 파면에 일 정도로 헌법 위반이 중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한테 시간을 좀 줘.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상 조금 지연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선고기일이 지정이 되고 이런 좀 약간의 있었던 이견이 해소가 되었느냐. 저희 조국혁신당에서 헌법재판관 중에 가장 지연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이는 한 분에 대해서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고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왠지 여기서 홍보 들어가네. 그래서 그 조국혁신당 홍보. 기자회견을 보시고 갑자기 뭔가 좀 약간 이견이 갑자기 잘 해결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그렇게 저희 당에서 평가하는 견해가 좀 제법 있고 그게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 기획을 제가 했습니다. 정치인 DNA. 검사 DNA인 줄 알았더니 정치인 DNA가 있으셔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위자료 청구 소송이 결정타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저희도 처음에 검토할 때는 저희가 기한을 뒀거든요. 처음에는 4일까지로 기한을 드릴 것인가 헌법재판소에 아니면 11일까지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좀 견해 대립이 있었는데 벼랑 끝에 서야 된다. 국민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신다. 그래가지고 4일까지 선고기 지정이 없으면 우리는 들어간다. 맞아요. 10만 명 이상 모아서 들어간다라고 했더니 바로 감쪽같이 선고기일이 지정이 된. 감쪽같이. 이게 오비일학이 아니라 이게 나름의 뭔가 인과율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라고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기 이규현 우리 정яв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재판관들이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를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좀 시간 끌기 한 게 아닌가라고 저도 뭐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그래서 지난 주말까지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을사년 120년 전에 을사 오적이 있었다면은 이 사람들이 당신들 을사 흔적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뭐 그런 것도 제가 글을 쓰고 또 뭐 헌법재판소가 개헌 면허소가 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저도 뭐 신랄하게 좀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뭐 이제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된 상황에서 또 헌법재판관님들 많이 좀 믿고 싶습니다. 뭐 하루 앞두고. 근데 그 전국민 화병 위자료 이 얘기 좀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위자료 청구 수정이라는 것이 아무런 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 광장 민심의 대변입니다. 저희가 광장에 지금 몇 달 동안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소송 왜 안 하시냐, 해야 된다. 우리 진짜 열불나 죽겠다. 자다가 벌떡 일어선다.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고 저희가 광장 민심 대변 차원에서 기회에 대한 측면이 있고요. 또 근거가 없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의 내란과 그 일련의 행위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마땅히 사법 이런 회복적 사법 이런 국민들의 이러한 좀 고통을 치유해 줘야 될 마땅한 책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걸 갖다가 선고 지연으로 인해서 가중시켰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왜 그러면 지연이 되고 있으면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를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알 권리 영역인 것이고 그것을 국가기관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설명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설명 의무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근거도 있었다. 다만 선고일이 4월 4일 이전에 지정됐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조국혁신당은 추진력이 대단하다. 이규원 참 잘했어요. 바른길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보니까 댓글창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모두 참 잘했어요. 끝까지 잘합시다. 이런 이제 의견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일정 정도의 온라인상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일정 정도 발현이 되고 있는 거다. 이런 댓글창에 올려주시는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라는 게 바로 이게 댓글창이 담벼락이 아닌가 싶고 이런 적극적인 참여가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8대 0인데 8대 0으로 다들 보시고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데 상식을 뒤집어 엎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제일 조용한 사람이 한 명 있으니 그게 바로 윤석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경향신문은 계산된 침묵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전직검사 이규영 검사님. 이 평생 검사만 한 윤석열 무슨 계산된 침묵 속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걸까요? 일단은 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현재 상황을 좀 오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이. 거기다 그분의 성정은 누구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극대노. 경로. 요새 경로라는 말 참 오랜만에 써보네요. 그러네요. 한동안 참 많이 썼는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오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분이 자기가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좀 되게 좀 거칠고 약간 그런 좀 약간 마초 이미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좀 계산적이고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 자기가 가지. 살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 뭐 탄핵 선고뿐만 아니라 지금
엄청난 그 혐의로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월 14일부터 형사 재판 시작이죠. 내란죄가 살인죄보다 훨씬 더 중하게 다뤄지는 죄입니다. 내란죄가 살인죄보다 더 세다. 훨씬 그렇죠. 세죠. 예. 국가 전복 세력이니까요. 예.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형 또는 무기징역 두 개밖에 내란 없잖아요. 행위에는 그 살인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겁니다. 그것도 다수 살상이 그렇죠. 예정돼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훨씬 더 중하게 다뤄지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예. 그 재판을 예. 자기 부하들과 같이 받아야 되는데요. 그거는 엄청나게 지금 굉장한 스트레스 겁니다. 사실은 방향성을 잡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아니, 깔끔하게 인정하면 참 쉬운 건데 네. 그럴 리가 없으니까 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윤석열을 그럴 리가 아마 말하고 싶어 막 몸이 온몸이 근질근질할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이 심리 과정에서 네. 본인이 한 말이 예. 객관적으로 보면 다 자책골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주위 변호인들이 가만히 좀 있으라라고 아마 말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변호인들의 말을 들으실 분 같지는 않고요. 예, 개몽되었다고 얘기하니까 변호인단이 그 한 명의 얘기가 예. 조금 먹히고 있지 않을까. 한 명? 한 명의 얘기 누구예요? 같이 사는 분. 김건희. 김건희 씨의 명령에 의해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좀 이제 막 혹시라도 그 본인의 망상 속에서 복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또 이제 인사 수요가 지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주요 포스트에 대한 인사 뭐 그런 이미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아주 대놓고는 못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사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곧 돌아온다 복귀를 준비하면서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복귀 준비하면서 무슨 국민통합 메시지를 성명 발표를 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던데 이게 다 헛된 망상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박근혜 때도 그랬어요. 막판까지 자기들이 이긴다고 7단 케이크까지 준비하고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건데 최근에 책을 내지 않았습니까? 87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 예? 같이 4월 그래서 4월 14일인가 네, 책을 새로운 대한민국 그 책까지 지금 준비해가 발간한다고. 근데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화려하더라고요. 전한길 강사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좀 쭉 함께 한다는 건데 저는 이제 모종의 이제 본인들만의 어떤 그 좀 진지를 구축하고 뭘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 검사 윤석열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이 사는 것 플러스 어떻게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까? 정치 투쟁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는 파면 결정이 나오면 그 순간 왜냐하면 석방이 됐기 때문에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막 어디든 다 출발해가지고 주의 주장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참 국내힘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존재 자체가 만약 파면이 된다면 조기 대선인데 윤석열이 존재 자체가 당으로서 공당이라면 사실 엄청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재구속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계속 이렇게 길거리에 활보하게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도 판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징계 재판인 탄핵 심판에서 파면이 결정이 되면 즉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즉시 나와서 어디든 가야 되는 건데 그 플랜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사실 좀 굉장히 좀 이게 좀 어쨌든 간에 이제 경호는 어쨌든 붙거든요. 다른 예우는 사라지더라도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붙는데 김성은 어떻게 김성은? 계속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그쪽 인사권자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겠지만 어쨌든 간에 경호하려면 경호동이 별도로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지금 살던 아크로비스타에는 경호원이 상주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무적으로는 경호처 실무죠. 굉장히 좀 난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재구속입니다. 재구속. 간명하다. 거기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경호상의 난점이 바로 해결이 되는. 재구속이야말로 경호상 난점을 바로 해결하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가장 원하는 게 재구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힘이? 그래요? 국민의힘이 왜냐하니까 기각이 당론이라 그러는데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겠지만 과거에 윤석열 그분이 도스태핑 할 때마다 지지율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분이 말할 때마다 이렇게 하여튼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발
좀 다시 법원이 예. 구속시켜 주기를 예. 내심 예. 간절히 예. 바랄 겁니다. 예. 근데 지규현 판사가 재구속하겠습니까? 그렇죠. 스스로가 좀 그런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네. 그건 조금 형사 재판이라는 게 조금 진행돼 봐야 그분이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죠. 그냥 아무 때나 갑자기 막 하면은 그거는 뭐 법치가 아니니까요. 네. 좀 재판이 지금 초기 단계에 조금 진행되다가 어떤 적절한 계기가 있으면은 이제 다시 구속영장 직권 발부해가지고 재구속할 수도 있고요. 그게 네. 제일 쉬운 방법이고 예. 다른 하나는 뭐 검찰이 일반 항고를 하고 법원이 그걸 빨리 판단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좀 기대하기가 좀 난망해 보이고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검사들은 DNA가 있다면서요. 범죄자가 활보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없는 DNA가 있다면서요. 그런 검사들은. 정의로운 검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그런 검사들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소한 그래도 박세현 고검장 정도는 그걸 지금 그러니까 정의로운 검사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 조직 보호 아니면 조직 논리 차원에서 조직 생존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파면이 된다면은 이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윤석열이 무수한 지금 수사 중인 사실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만 불소추 특권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수사가 좀 촉발될 가능성이 있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거부권 때문에 좀 막혔던 좀 여러 특검법 법안들이 또 일괄적으로 통과가 되면은 특검이 여러 개가 병행돼서 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공을 다투는 예. 딱 두 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구속, 김건희 구속. 네, 그렇죠. 예, 공을 다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생각보다 재구속 시점이 예. 빨리 올 수도 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 참 바람직한 일이겠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안에 재구속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뭐 의지의 문제인데 4월 안에 재구속이 되려면 특검은 그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통과가 되더라도 그건 검찰이 결재 해제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뭐 심우정 총장의 지휘력이 좀 사면 초과예요.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본인 머리도 못 갖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가동이 돼야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께 좀 안심하고 수사 상황을 지켜보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좀 뭐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당장은 쉽지 않아서 당장은 그 돌아다니는 모습을 봐야 되겠군요. 아마 국민들이. 국민의힘 속은 썩어들어야겠죠. 근데 실제로 의원님 뭐 기재위에서 활동하실 때 만나실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재구속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근데 그분들이 뭐 그렇게 겉으로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죠. 그리고 기재위는 위원장이 저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입니다. 기재위를 열어주지를 않아요. 진짜 이 와중에 좀 이따 저희가 이제 그 뭐 심우정 그다음에 최상목 얘기 쭉쭉 해야 되는데요. 그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아이고 벌써 29분이어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4.2 재보궐 선거. 조국혁신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담양 군수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 조직 선거다 이번 선거는. 그리고 특히 그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아마도 작은 정당들 쉽지 않을 거다 했는데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승리 요인 이유가 뭡니까? 예, 뭐 저희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참 의미 있는 이번 선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조직 선거의 관점에서 이번 저희 당 후보로 나온 그 정철원 후보께서 이제 군의원 삼선 군의원 출신으로서 좀 조직이 지역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 조직도 있었겠지만 저희 조직에도 좀 상당히 탄탄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번 뭐 승리의 큰 원인이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작년 10월 재보궐 때는 저희가 뭐 그 당시 조국 전 대표도 계셨고 초반에 상당히 좀 지지율도 높게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 현재 조직의 그 열세로 참 저희가 소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 후보 본인이 상당히 조직세가 있었기 때문에 또 호남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호남 유권자들의 좀 민심이 이렇게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담양군수 재선거 결과 혁신당의 정철원 후보가 51.82
예, 상당히 과반 득표를 했고요. 민주당의 이재종 후보가 48.17%를 해서 3.65% 표차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하고 비교해 보면 그 지난번에는 영광군수, 영광곡성, 예, 영광곡성 그 두 군데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압승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의 최초의 기초단체장이 그렇습니다. 선출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이 의미를 좀 당내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구로구청장은 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전략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뭐 이번에 4.2 재보선 기획단에도 제가 좀 일을 했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조국혁신당이 지난 1년 동안 제일 맨 앞에서 제일 열심히 싸운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고 멈추지 말고 이제 혁신당이 지방에서의 정치 혁신에도 나서라라는 좀 그런 좀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는 더욱더 내년 지방선거 준비하면서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선거 결과 보면은 저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민심의 결과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 이제 거제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득표를 넘어서 당선되지 한 20%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압승했어요. 그러니까 거제시장 선거 거제는 사실 국민의힘 텃밭인데 여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과반 이상으로 압승했다는 것은 거제도 민심도 좀 디비졌다. 네. 이런 표현 맞습니까? 경상도 언어. 디비졌다. 디비졌다. 부산도 디비졌어요. 부산 교육감도 특히 정승윤 후보. 윤과 함께. 세상의 구호를 어떻게 교육감 선거에 나오면서 윤과 함께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떨어졌습니다. 불교 신자인데도 뭐 기독교 안수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인데 이번에 뭐 그 기독교 안수 기도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 사진 화제가 됐어요. 뭐 좀 절박하게 활동을 하셨지만 이번 그 재보궐선거 헌법 파괴 세력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의 압도적 승리입니다. 국민의힘은 딱 한 군데만 이겼어요. 그것도 경북 지역입니다. 김천시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국민의힘은 그냥 TPK도 아니고 TK 지역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냥 탄핵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요. 다만 그게 지금 뭐 민주당의 뭐 병광용 후보라든지 뭐 좀 압승을 했지만 기존에 다 이게 한번 그 직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좀 또 여러 가지 압승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좀 너무 또 좋은 시그널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저희가 그래요? 계속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극우적 행태를 보인다고 하면 심판받는다 이걸 좀 보여준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병광용 그 거제시장 당선자께서 과거에 또 지역 활동도 하셨고 한번 시장도 한번 하셨던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득표율 차이가 상당히 의미 있는 20% 정도 차이 난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엄연히 이 그 특히나 4월 4일 내일 윤석열 탄핵 심판을 앞둔 시점에서 아주 큰 정치적 의미가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파면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롯이 반영이 된 결과로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예고편을 띄우셨다. 그렇습니다. 파면해라 이거. 그렇습니다. 안 하면 안 된다. 그만 미뤄라. 헌재 잠 좀 자자. 이제 이런 두 발 뻗고 잠 좀 자자. 그거를 이제 국민들께서 일단 예고편을 띄우셨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좀. 국민의힘 윤석열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정말 명색이 대통령 시기나 한 사람이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거리에서 막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총뿐만 아니라 칼도 쓰라고 요구했던 거잖아요. 경호처 그 경호관들한테. 근데 이렇게 검사들을 이렇게 무도합니까 원래? 원래 검사는 그냥 공무원이죠. 윤석열이 검사의 어떤 상징같이 돼버렸어요. 제가 맨날 그 1년 동안 얘기했던 게 검찰개혁이 별게 아니다. 검사를 공무원으로 만드는 게 검찰개혁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이런 건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 생리상 윤석열이 파면이 되면 원래 그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수사하는 게 검찰의 기본 생리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럴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조금 뭐 일단 검찰총장이 지금 심우정이 조금 그런 좀 수사에 좀 능하신 분은 아닙니다. 주로 기획 업무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좀 잘 그런 국면을 그 검찰 같은 경우는 조직 논리에 맞게 지휘할 수 있을까, 그 통제력이 유지가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 검사들도 저도 요새 좀 만나보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 같은 거를 이제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윤석열 검사들이?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윤석열 때문에 결국 검찰청 문 닫게 생겼네. 근데 뭐 그냥 현직 검사들이 좀 많이 접했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검찰청 문 닫게 생겼네. 현직 검사들이 한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이제 공소청 생기면 뭐 공소청 잘 다니면 되지. 뭐 그냥 거의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사실. 검사들이? 야 지금까지 못 들어보던 얘기다. 정작 민주당이 너무 조심스럽게 지금 검찰 개혁을 접근하고 있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아 진짜요? 오히려 현직 검사들은 자기들이 봐도 이게 검찰청 공소청 바뀌면 공소청 열심히 다녀야지 뭐 이런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뭐 중소청 생기면 또 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냥 사표 내고 그냥 돈이나 벌지 뭐 하면 되는데 요새는 그 변호사 시장이 많이 어렵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했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공소청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그런 좀 여론이 있습니다. 맞아요. 요새 변호사 시장이 어려워가지고 방송하는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상 방송인이 된 변호사들이 너무 많은데 그 검사들도 그걸 아는군요. 시장의 상황이 어떤지를.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예전처럼 그렇게 세게 막 그렇게 나올 상황은 아닌데 심우정 총장 얘기를 좀 지금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요. 특히 자녀 문제.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이 폭로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파면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거 댓글 여론이 그렇습니다. 조국 대표 때만큼만 수사해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 뭐 지금 검찰은 그렇게 안 하겠죠. 못 하겠죠. 자기 검찰총장 수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특단의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으면 특검법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그 심우정이 이제 기획통이라 수사에 이제 능하지 않는 좀 그런 평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보다도 이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는 내란에 연루된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12월 3일 그 밤에.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딸 문제도 있고 해서 뭐 검찰이 뭐 향후에 수사를 뭐 심우정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이게 근본적으로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특검이라든지 심우정 특검 해야 된다. 심우정 특검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좀 부연 설명을 드려보면은 그게 어쨌든 보면은 이게 조금 좀 저희들 좀 전문 용어 약간 끼가 있어 보이는 사건입니다. 끼가. 그게 검사들이 보기에 끼가 있는 사건이다. 일단 모욕이야 뭐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 당사자들 해명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하고 그리고 대검에서 사실은 뭐 총장 개인사인데 왜 대검에서 나서는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네 진짜. 어쨌든 간에 그 양 기관의 그 해명을 들어보면은 고개가 끄덕여지면은 그건 의혹인 것이죠. 의혹 수준에서 끝나는 것인데 고개가 계속 갸웃거려진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일단은 그 공정 이슈라는 그런 좀 휘발성 있는 주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약간 권력형 비리 내지는 좀 그런 좀 대한민국의 또 공정의 수준을 갖다가 한번 또 다시 한번 정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비화될 소지가 있다. 그런 끼가 있는 사건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시민단체에서는 뭐 지금 공수처 고발을 좀 했던 것 같은데 몇 건. 근데 공수처는 이게 지금 고발된 그 죄명이 대부분이 공수처 수사 대상 죄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딘가로 다시 넘겨야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공수처가 인력 부족이라든지 조금 아직 숙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더디죠. 국민들은 답답해 죽겠는데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하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대처를 못할 것이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검찰이 야 뭐
자기 식구고 자기 식구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분인데 예. 제대로 뭐 수사를 할 리가 없죠. 옛날에 윤석열 시기로 자기 부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조차 못하게 막았던 것처럼 심우정 총장도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리고 그 총장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예. 감찰을 예. 법무부에서 해야 됩니다. 장관이 감찰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은 없고 차관이 차관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할 리가 없죠. 안 하죠. 네. 경찰은 뭐 좀 수사 의지를 갖고 접근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수사권 제한도 없고 예. 다만 근데 경찰은 강제 수사하려면 검찰을 넘어가야 되는데 검찰 단계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전형적으로 특검에 적합한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예. 그냥 규모가 큰 일반 특검보다는 검사 5명이서 할 수 있는 상설 특검이 좋다. 으로서 충분히 뭐 가능하다. 얼핏 보면 그 여태까지 제기된 의혹 수준으로 봤을 때는 네. 검사실 하나가 한 달이면 해결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사건 검사실 하나가 한 달이면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다. 예. 그것만 하라고 시키면. 예, 그것만 딱 해라. 원포인트로. 예. 결국에 상설 특검이 가장 좀 뭐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건 어쨌든 국민적 의혹을 신속하게 해결해 줘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른 거 다 떠나서 맞춤형이에요. 예. 그 다음에 모집 그 대상이 정해져 있었는데 경제학과에서 국제정치가 가능하도록 바꾼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졸업 예정인데 졸업자를 뽑아야 되는데 졸업 예정자인데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감사원 감사해놓고 채용을 지금 중단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는 진짜 끼가 있는 거죠. 뭔가 냄새가 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원 감사를 외교부가 뭐 직접 청구한다는 거는 좀 되게 어색합니다. 사실은 자기네들도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감찰 조직이 있는데 자체 예. 감찰 조직이 있는데 왜 굳이 감사원에 예. 그 어떻게 보면은 검찰 이중대 노릇도 했었던 예. 그 감사원에다가 그걸 가져다 주는 것 자체가 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약간 시간 끌기 측면이 강하다. 일단 국민 여러분들의 그 시야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게 네. 강하다. 그리고 왜냐하면 감사권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하. 절차 위배 같은 거야 뭐 짚어낼 수 있겠지만 예. 왜라는 그 질문.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했고 절차 위배는 뭐 감사원이 밝혀낼 수 있어요. 근데 네. 어쨌든 공무원이 담당자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는 감사에서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네. 수사의 영역인 것이죠. 예. 왜를 밝히기 위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사원으로 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시간 끌기고 네. 결국에는 임시적인 상황 모면이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수사가 필요하다. 어쨌든 내일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뭔가 뭐 본격적인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건 차경원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파면 선고가 났는데 선거 기일을 안 잡거나 이러진 않겠죠.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발생했던 일들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뭐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뭐 윤석열 파면된 상황에서 그 법적으로 정해진 그 의무까지 뭐 한덕수 만약에 안 하면 선거기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딱 파면 결정이 이제 한 뭐 20분에서 25분 사이에 결정이 나면 이제 늦어도 한 11시 뭐 이렇게 워낙 의견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뭐 한 11시 반에 뭐 넉넉하게 12시에 파면 선고가 뭐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해서 파면을 결정한다. 파면한다. 이렇게 딱 결국만 나오면 만약에 12시부터 바로 그때부터 계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60일. 이제 조기 선거 60일이 이제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은 권한대행은 법률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권한대행은 언제 이거를 그 선거 기일을 잡아야 되고 이런 게 헌법상으로는 그게 뭐 10일 이내로 되어 있긴 한데 즉시해야겠죠. 사실은 한덕수 10일을 그냥 기다릴 수도 있어요? 기일을 안 잡고? 뭐 10일 이내니까요. 뭐 거부권 행사할 때도 보면은 꼭 15일 꽉 채워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도 이거를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이 아니라 주권자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헌법상 공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 승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근데 만역 재판관을 왜 임명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조기 대선에 차질 없게 아마 공고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만일에 예, 안 하면 파면이 됐는데도 선고를 안 하면은 예,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국회 차원에서 뭐 가처분이나 뭐 또 예. 탄핵할 수도 있겠지만 예. 국민의힘에서도 예. 초대형 악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도 여야 합의로 될 거예요. 합의로 그토록 한덕수 총리가 추앙에 맞지 않는 여야 합의. 국면이 전환될 것입니다. 국면이 전환된다. 그래서 조기 대선 일정이 안 잡히거나 이럴 리는 없다. 조기 대선 일정은 공고와 상관없이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와 상관없이 이거는 6월 3일 화요일에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가 공고를 하든가 말든가 60일 안에 대선은 선관위 주제로 하면 되는 거다. 설사 공고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 부분은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적극적인 유권 해석을 통해서 어쨌든 선거일을 잘 지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아니 왜냐하면 한동수 변호사님께서 안 할 수 있어서 10일 안에 다시 또 가처분 안 한다 그러면 뭐 가처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14일, 4월 14일에서 18일 사이에 뭐 결정을 하면 그러면 된다. 최악의 경우도 뭐 내심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뭐 저쪽에서도 초대 악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거다. 알겠습니다. 당일 아니면 그 다음 날 정도 공고가 없으면은 주저하지 말고 그 다음 권한 대행을 좀 이게 좀 역할을 맡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들은 어제 6.3 대선 이렇게 봤는데 6월 3일 날 모의고사가 있어가지고 그보다 더 땡겨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정치권 안에서는 그러면은 대선은 언제쯤 잡힐 걸로 예상을 하나요? 저희는 6월 3일 화요일로 예상하고 6월 3일 화요일. 모의고사 하든가 말든가. 아이고. 모의고사 변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하죠. 중요한데. 중요하죠. 학력평가원에서 하는 거라서 좀 조정이 될 수도 있겠네. 어차피 선거일 그 당일날은 선거 운동을 못 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시험 보면 되겠네. 시험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로 투표를 조용히 하면 되니까 6.3 대선 가능성이 제일 높다. 화요일 대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기재위를 열어야 돼요. 기재위를 열어서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다 떠나서 어떻게 국민들은 이 엄청난 비상계엄으로 환율이 폭등하는 가운데 온 국민이 기염을 토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특히 최상목 대행은 환율 방어에 책임이 있는 고위공직자 아니겠습니까? 윤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본인이 인사청문회 때 그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처분하겠다고 실제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거문이 작년에 다시 또 매입을 한 거죠. 언제 산 거예요? 본인 뭐 해명상으로는 작년 뭐 중순경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일자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이거 왜 안 밝힌다고 봐야 됩니까? 왜 안 밝힌다고 봐야 됩니까? 작년 중순 정확하게 언제 샀는지. 근데 그게 만약에 작년 12월 3일 계엄 이후라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그렇죠. 그날은 뭐 내란으로 이 환율이 폭등할 상황에서 환율 폭등에 베팅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거고요. 그런데 본인 말로는 뭐 작년 중순이라고는 일단 뭐 밝힌 상태라 그 부분은 조에 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게 채권 미국 국채 투자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제 금투세 원래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반대를 했고 결국에는 또 이게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예정대로 금투세가 도입이 됐다 그러면 올해 1월 1일에 시행이 됐다 그러면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관계자인 거죠. 이해관계자네. 본인이 그걸 반대함으로써 본인은 과세될 걸 피했던 거죠. 본질적으로 나쁜 아주 모를 리가 없었고 왜냐하면 이분이 그 옛날 과장 때는 또 정권 관련 업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때 증권 관련 업무 빠꼼이다. 증권 빠꼼이다. 그리고 금투세 기재부 장관으로서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은 어떤 부분이 과세가 된다는 걸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또 작년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국채를 취득을 했다. 그런데 반대를 했다. 명백한 이해 충돌인 거죠. 이 부분은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고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최상목 부총 나오면은 이 부분 좀 짚어볼 예정입니다. 의원님 오늘 오후에 국회 대정부 질문. 근데 뭐 국회에서 오라고 했는데 회의가 많다고 못 나오겠다 계속 지금 뭐 하고 있는 제가 좀 전에 오기 전까지만 확인을 했는데 나오면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질의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아무리 일이 많아도 그렇지 국회를 안 나온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예, 회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묻히기만 한 거죠. 그리고 원래 뭐 이미 저는 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가장 최악의 관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 사령탑이 아니라 경제 파괴탑이다. 경제 파괴탑이다. 이런 아까 윤리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그 헌법재판소의 그 마흔여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2월 27일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임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한덕수 뭐 판을 인용 결정돼 이전 시점까지 너무 무침한 거죠. 그 사이에 이 경제에 가장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리고 거래에는 찬반 양측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소모적인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너무 이게 정말 너무 화가 나고요. 빨리 한 명이라도 그 위헌 결정이 그러니까 부작용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을 하면은 헌법재판소 66조에 그 판결 취지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달리 뭐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비공개 3월 5일인가 비공개 국무회의 직전인가 직후에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더니만 뭐 조금 뭐 숙고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임명을 안 했다. 그러고는 그 뒤로는 허지부지 그냥 계속 임명 안 했던 거죠. 정말 최악입니다. 그 사이에 경기는 더 망가지고 우리 민생은 더 이 고통이 아우성치고 국민들은 더 갈등이 대립이 격화되고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되고요. 정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최악의 공무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수석 할 때 그 문제적 발언을 세게 해서 중국하고의 우리가 무역하는 데 있어 중국한테 뭐 해가지고 뭐 밥 벌어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을 해가지고 논란을 일으킨 게 바로 최상목 수석 아닙니까? 이번은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잘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좀 한직이 있었던 한직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그 수사에 연루가 돼가지고 박근혜 때 경제 금융비서관인가 경제비서관을 해서 그 안종범의 지시에 따라가지고 모금 활동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또 윤석열이 수사하면서 좀 이렇게 봐줬다는 의혹이 있고 민주당에서 그 부분은 아직 시효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했어요. 이성윤 의원이 고발을 하셨고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이 사람도 근데 이번에 그러면 오늘 내일 연거퍼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번 주 안에 최상목 탄핵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이번 주 안에 최상목 탄핵은 된다. 그리고 이거는 국민적 공분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있을 수 없다. 국가 기강을 세워야 됩니다. 심우정 총장도 마찬가지 46억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배우자. 오세훈 시장 28억. 이렇게 지금 아마 더 될 거다. 왜냐하면은 환율이 더 뛰었으니까. 지금 1,500원대 그 외환 금융위기 이후에 제일 많이 지금 환율이 뛴 상태인 거고. 최상목 웃고 있겠죠. 돈 벌어 수익이 더 올라가니까. 미국 국제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만 내 돈주머니만 차면 기본 염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조선시대 관료들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가 내 이익만 채우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의 주요 공적 마인드가 없는 거죠. 참담합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관련된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다. 필수 추경의 무역, 금융, 수출 바우처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의 아마 보수 언론이나 저쪽에서는 이렇게 뭐 트럼프 행정부 뭐 관세 전쟁 이런 거 관련해서 경제 살인탑을 경질하면 안 된다,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요. 경제 살인탑이 아니라 경제 파괴탑입니다. 경제 파괴탑은 하루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 없는 게 더 낫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재들 세비렸습니다. 세베르? 본토 발음이 나와가지고 못 알아들었어요. 많습니다. 많다.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칩니다. 세베렸다. 세베렸다. 이런 사람 없어도 된다. 빨리 탄핵해서 하루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집에 보내야 된다. 집에 보내고 또 형사처벌도 시켜야 됩니다. 형사처벌도 시켜야 됩니다. 임명하지 않은 거 직무유기 고발도 되는데 그것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과거에 그 수사 피해 나온 그것도 물어야 됩니다. 끝까지 책임 물어야 됩니다. 번복이를 갖다가 국가 기강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래서 조국혁신당이 쇠빙선이구나. 아유, 존경하는 차 의원님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걸 되게 오랜만에 봐서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나쁜 진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같은 마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정이 있는 사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른 나라에는 없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모르겠습니다. 이제 개 둘의 향약 뭐 이런 전통 문화에서 기인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서로 돕고 살아야지. 공부해서 남 줘야지.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엄청난 국민들이에요. 그 집회 끝나고 가보면 담배꽁초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경우가 있는 경우가 밝은 사람들인데 경우 없는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최상목, 심우정, 한덕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1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작태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조차 하지 못하면 도대체 이 나라 백성은 뭐냐 이게. 예?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정치권이 할 일이 많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윤석열 파면 이후 뭐 통합이라든지 뭐 미래를 얘기해야 된다 이제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건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이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그 철저하게 단죄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역사에 낱낱이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조국혁신당이 주도한 원탁회의에서 네. 아마 파면 직후에 반헌특위법, 네. 반헌법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네. 내란 세력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일이 시작이 됐고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그 특별 기구를 이제 구성하는 법안을 야오당이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거기서 좀 충분히 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그 단순히 뭐 이제는 뭐 통합을 해야 된다 미래로 나아가자 그런 주장을 갖다가 안일하게 하는 것은 내란 세력의 공범과 다름없다라고 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멋지다 차 의원님 끝까지 화이팅. 뭐 이런 글 올라왔습니다. 재수생 고3도 투표해야 됩니다. 6월 3일은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 올라와 있고요. 제가 사실 이걸 꼭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제 느닷없이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의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분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 상법에 나는 목숨 걸었다. 그래서 그만두겠다. 이게 다일까요? 이게 조금 좀 어색한 게 네. 일단 이복현 원장의 임기가 몇 달 남지도 않았습니다. 두 달.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뭔 광을 좀 희한하게 판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복현은 광을 희한하게 판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좀 사의 표명은 그 인사권자한테 하는 것이지 무슨 방송 나가서 사의 표명을 갖다 이제 이게 어나운스를 그러니까요. 했는데 예. 그게 뭐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표를 누가 수리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의 표명을 했으면 상식적으로 출근 안 하고 짐 빼가지고 집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집은 또 안 갔어요?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던데요. 아, 지금 금감원 직원들 상당수는 빨리 집에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가박사 왜 안 싸는 거야?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사실 엊그저께도 금감원 직원들하고 예. 제가 점심을 먹었거든요. 예. 편한 친한 언제 집에 가나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네요. 뭐 윤석열 사단의 막내.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그 CPA 그 장로면 하나 가지고 금감원장 한다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갔던 경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좀 논란을 야기했고 초반부터 그랬죠. 그랬기도 했고 지금도 그 선부토건 주가자 의혹이라는 좀 중요한 사건이 가 있는데 금감원에서 좀 지금 아직 조사 단계인데 본격 조사 단계인데 아직 고발 결정하지 않았으니까요. 네. 그 사건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 핸들링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문제 제기가 된 게 벌써 언제입니까? 여태 맡고 있다가 이제 와서 좀 하는 척 하다가 실제로 문제가 본격화될 것 같으니까 그만둬 버리는 건데 이분은 내란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정말 그냥 막 그 얼기설기로 얽혀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이 기득권 카르텔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좀 뭔가 확실한 일소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지 않고 그야말로 바람직한 새로운 대한민국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윤석열 책을 내 가지고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새로운 식탁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저희 예. 조국혁신당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자체는 뭐 좋은 말이죠. 예.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면 조국혁신당도 이제 대선 전략을 짜야 될 텐데 후보를 누가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전에 그 야 5당의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 드린 바 있고요. 지금 윤석열의 합법 법기술을 이용한 탈옥원에 인해서 좀 논의가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 네. 적절한 시점에 다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제 야당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안의 형태로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민주 진보 진영에 의한 압도적인 정권 교체입니다. 뭐 혹시 이기더라도 2, 3% 이기면은 그건 이긴 게 아니라 진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네.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해야 여러 산적해 있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이제 추진감,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제일 중요하고 그 원칙 하에 저희 당의 어떤 대선 전략도 복무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차기권 의원님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윤석열 파면이 다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조국혁신당 지금까지 싸워왔던 것처럼 윤석열 파면 이뤄내고도 앞으로도 새로운 대한민국, 탄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껏 싸워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제가 조국혁신당 그 선거 취재 세게 했던 때인 것 같아요. 대구에 그때 국밥집 그렇죠. 내려오시고 네. 대구 국밥집 조국 대표님 국밥 드시는 거 제가 예. 단독 보도하고 막 이랬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예. 벌써 1년이네요. 그렇네요. 예. 1년이 지났고 그리고 상당히 그 21대하고는 비교되는 그 야 5당의 정치적 성과가 있었고 내란 사태를 맞이하면서도 견결하게 잘 그 평정심을 잃지 않고 대우를 잘 형성해 온 게 아닌가 기자로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보고요.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내란이 종식이 되면 그 이후에 있을 여러 개혁 과제들과 관련해서 쇄빙선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조국혁신당이 끝까지 맨 앞열에서 적극적으로 개혁 이슈들을 해결해 나갈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